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진TV 탄핵 특집방송 제23화 첫 번째 이야기 오늘 김준일 평론가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매우 크시죠. 저희가 이 방송을 지금 찍고 있는 건 3월 27일 목요일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불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고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걱정을 안기고 있고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있지 않도록 정부 당국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조그마한 정치 행사를 울산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한 달 넘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모든 숙소 다 취소하고 또 행사 일정도 다 취소하고 영남 산불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마음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의 노력,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하늘의 도움이 같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국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하면서 오늘 박용진TV 탄핵 특집 방송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일 날 탄핵 특집 방송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26일 날 있는데 그 전날 우리 박성태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다 놓고 둘이서 이게 무죄를 얘기하고 유죄를 얘기하고 이 경우를 다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예측을 하고 맞춰 나가는 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큰 다행이고 한신음을 이제 놓는 그런 결과 무죄 받았습니다. 자, 우리 김준일 평론가께서 예측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안 하셨으니까, 이제 그 2심 무죄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 내용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네. 무죄 가능성 30%, 네네. 100만 원 이하 가능성 한 20%, 네. 그리고 1심과 비슷하거나 어쨌든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 한 50% 얘기를 했어요.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어쨌든 맞춘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 좀 신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사람들보다 무죄 가능성을 높게 본 이유가 있어요. 30% 정도면 꽤 높게 본 거거든요. 높게 그러니까 봤네요, 진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재판부의 성향. 재판부의 2심 재판부의 어떤 성향, 이게 이를테면은 친민주당 성향이다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이 부장판사들이 상당히 3명이죠. 이분들이 상당히 그동안에 판결해 왔던 것들을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심보다 덜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거였고, 또 하나 제가 무죄 가능성을 조금 높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에 검찰한테 도대체 어떤 부분을 이게 특정해달라. 이재명이 허위라고 한 게 어디인지를 특정해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공판 때 얘기를 해서 4차 공판 때인가 그거를 뒤늦게 이제 검찰이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공소장을 변경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1심 때하고 다르게 가는구나, 지금. 이거 굉장히 깐깐하게 따지는구나,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하고 제가 둘이 단독으로 만났을 때도 예,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어쨌든 그 사법적 절차를 경험해 본 사람이니까 공소장 변경을 변호사로서는 아주 의미 있게 보긴 봤었어요. 제 사건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도 이거는 그 재판부가 1심 때와 다르게 검찰이 좀 엉성하게 기소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심중을 드러낸 것 아니겠냐. 이렇게 약간 이제 상당히 이제 희망적으로 생각한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한 게, 저도 그걸 몰랐는데, 그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허위의 부분은 특정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얘기했던 거를 다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를 다 싹 자료로 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법을 깐깐히 따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대충 요 부분이 다 거짓말인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행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명확하게 공직선거법상은 행위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 저는 일단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저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게,
공직선거법이 이렇게 허위사실유포를 만든 취지는 이를테면은 학력, 네. 재산, 뭐 이런 것들을 허위로 기재해가지고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네. 정치인들의 공방 과정에서 나오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전 세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거의 없다.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식으로 이제 한 거를 미국에 적용을 하면요, 트럼프는 한 100만 번 기소됐어야 돼요. 트럼프가 옛날에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 있어요. 2016년에 당선돼서 2020년까지 재직했잖아요. 퇴임할 때 워싱턴 포스트가 거짓말을 몇 번을 했는지를 셌어요. 4만 번 했대요. 4만 번. 재임 기간 동안 4만 번. 물론 후보 시절에도 맨날 입만 벌리면 트럼프는 거짓말을 했어요. 과장된 표현도 많이 하고. 팩트 틀리고. 근데 이걸 다 기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가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는 유권자들이 보고 그냥 판단을 할 문제지. 이거를 이제 기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저는 계속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다른 사람을 저는 보통 넣어보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면은 여기에 권성동을 넣어봤을 때, 네. 그럼 이거를 권성동을 넣어봤을 때 내가 유죄로 볼 수 있느냐? 유죄라고보다는 정말로 5년에서 10년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죽을 죄인가? 나는 그렇게 권성동을 넣더라도 누구를 넣더라도 이거는 윤석열 심지어 넣더라도 이건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합리적으로 저는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김문기 관련된 발언에 대한 것도 무죄. 그다음에 백현동과 관련된 국정감사에서의 증언도 이것도 뭐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허위로 해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답이 나왔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관건 선거 4.19 혁명의 그야말로 발화점이 된 거죠. 관건 선거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그 관건 선거의 주범들 사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권 선거에 대해서도 오랜 독재를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관권, 금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상당히 셉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의 어떤 공방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은 저희 정치인들도 그걸 가지고 징역형이 나온 걸 보고 약간 놀란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2심에서 징역형이 나오는 게 맞아? 이게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조차도 이거 좀 과한다. 그냥 한 100만 원 이상만 해도 되는 일을 왜 이렇게 세게 했을까라고 하는 의아점이 있었는데 아예 뭐 이렇게 형량에 대한 조정이 아니고요. 무죄를 판단하는 결과가 나왔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PD께서 제목을 써주신 게 이런 겁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무죄는 윤석열보다 먼저 검찰을 파면한 거다. 대한민국이. 이게 정치검찰에 대한 이 어떤 단죄를 필요하다 이런 여론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이제 정치검찰에 의해서 사법 리스크가 여러 가지 쭉 지금 존재하잖아요. 한 5가지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이 검찰의 이 정치인들에 대한 뭐 어떤 탄압의 도구로서의 역할하는 것에 대한 이제 생각이 어떠신지. 두 번째로는 지금 진행형인 5가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 건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해볼 만한 사안이 있고 무리하게 전례에 좀 없이 무리하게 기소된 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예를 들면 성남 FC 뭐 이제 이게 제3자 뇌물죄잖아요. 이거의 내용은 즉슨 성남 FC의 구단주는 이재명 성남시장이었고, 그래서 이재명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성남 FC 운영 자금을 돌린 것은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키우기 위한 약간 제3자 뇌물이다, 막 이렇게 기소를 했거든요. 이거를 기소를 해가지고요,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금 스포츠단들이 다 허덕이고 있어요. 후원을 못 받아요, 지금. 똑같은 구조로 걸린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안 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관행적으로 내왔거나 후원을 해고 스포츠단뿐만이 아니라 뭐 그런 식으로. 이게 그러면은 다 그 지자체장의 정치적 업적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는 식으로 모든 게 다 걸리는 거예요. 선출직 지자체장은 모든 일을 다 자기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다음 재선 3선을 위해서니까 그렇게 해석되면
그 뭐야 이렇게 하수도 잘 치우고 도로 정비 잘하는 것도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그런 기소도 있었고, 다만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저는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는 안 할 수는 없는 거다. 예, 이거는 어쨌든 북한에 이제 돈이 나간 증거는 쌍방울 사람들이 임원들이 다 현금으로 책 사이에 껴가지고 다 중국에서 만나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는 증거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까지 지금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는 네. 뭐 이재명을 표적으로 하든 안 하든 뭐 그런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제 속도가 빨랐던 게 공직선거법 2심 네. 나왔고, 그 다음에 위증조사는 1심 나왔는데 이거는 대선에 영향 주기 어려워요. 지금 네. 속도로 봤을 때 이제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대선이 열린다면은 위증조사 2심이 그 안에 나오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이거는 재판부가 변경됐어요. 아, 예. 재판부 맡기면요, 뭐 세월이야, 세월이요. 네, 세월이에요. 이거 언제 날지 모르고, 쌍방울도 아직 1심 재판 중인데 이것도 어쨌든 대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뭐 어렵고, 뭐 법인카드 유용 사건 같은 경우에도 1심 공판 준비기에 이제하는 거라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선을 아무리 길어도 3달이라고 뭐 2달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2달 반이라고 잡는다라면은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선고 날 거는 없다. 일단 사법 리스크는 잠정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없다. 공직선거법 이제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은 대선 전에 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게 재밌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데일리에서 쓴 건데, 공직선거법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예전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네. 파기환송을 하거나 스스로 이제 대법원에서 뭐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뺀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나왔느냐, 3년간 대법원에서 변경된 비율이 3.7%래요. 아, 극소수네. 예, 굉장히 작아요. 네, 그러니까. 예. 100건 중에 뭐 3건, 4건. 그리고 또 파기환송이 되면 음. 또 새로운 재판부에 뭐 고법 재판부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또 절차하고 심리하고 그러는데 한 6개월 가요. 파기환송 말고 뭐라고 하더라? 그 스스로 판단하는 게 있어요. 파기 아, 그래요? 예. 아주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2심 판결을 뒤집는 일을 2심 판결을 다시 고법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대법이 판단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대요. 아, 그래요? 예. 저 법조인들한테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 사건은 그게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그냥 예. 파기환송을 해서 새로운 예. 판단을 해봐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본인들이 이걸 자체적으로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지금은 상당히 높으니까, 이제 대선 이후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만약 당선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뭐 재판을 진행할 거냐 말 거냐. 그거 네, 재판을 진행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게 이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 정치 검찰에 대한 비판이 오늘 한겨레 뭐 사설에서도 정치 검찰이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제 민주당의 입장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반응도 검찰이 스스로 좀 돌아보고 국력 낭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단 말이죠. 검찰과 관련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 만한 사건이 있고 또 무리한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인식 중에 칼이 무슨 죄가 있냐, 칼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걱정이 권력을 잡고 나면 그 권력 잡은 세력에게 혹은 대통령에게 이제 정치 검찰이 쫙 특수부가 메뉴판 가져와서 드시고 싶은 거 뭐든 만들어 드릴게요. 뭐 닭고기로도 탕수육을 만들어내는 팥으로도 매주를 쓰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 우리가 실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 그래서 정치 검찰과 관련돼서 지금 민주당이 이 아픈 상황을 좀 벗어나면 정치 검찰을 가지고서 다시 뭘 해보려고 하는 인식을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딜레마인데, 문재인 정부 때도 결국은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잘 드는 칼들을 뽑아가지고 쓴 게 윤석열이었죠. 그게 윤석열이었죠. 그게 윤석열이었고, 그래서 검찰 개혁한다고 했는데 여러모로 이제 어긋났던 일들이 검찰의 어떤 반격들 등등등 포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뭐 저는 내란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깔끔한 청산 이런 거가 되게 필요한데 동일한 패턴으로 또 그러면 갈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그 역사 과거에서 우린 교훈을 좀 얻어야 돼. 그러니까 네. 사실은 윤석열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탄핵도 됐고 그리고 재반 세력이 새로운 시대를 열망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그 에너지들을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정치 체제와 미래로 나아가는데 쓰지를 못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는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열광을 했죠. 적폐청산해야 된다. 네, 적폐 예. 세력들하고 어떻게 손잡느냐 그랬는데 적폐하고 손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여간 이 지금 에너지들을 좀 생산적인 걸로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 그거를 검찰을 이용하는 방식은 저는 좀 피해야 된다. 예, 똑같은 방식으로 되치기 당할 수 있다. 저는 진짜 그래서요. 뭐 칼은 죄가 없다. 칼이 죄가 없어요. 그 칼에 그 적폐 세력의 피도 묻지만 그 칼집에도 그 칼잡이 칼잡 뭐라고 그래. 거기에도 사실은 저 피가 묻어 있어요. 저는 그 정치검찰을 특수부를 더 활용해서 하는 것은 별로 안 맞고요. 국회가 특검법 통과시켜서 일정한 그 제한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좀 해서 이번 내란과 관련된 거를 이런 것도 정리해 나가고 정치적으로는 이 내란을 그 덮어내는 더 큰 통합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가면서 국민들에게 정의와 통합을 좀 바로잡는 그런 정치 권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지. 글쎄요, 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에게 다시 뭐 역할을 맡기고 그 칼 잘 드네 이러면서 그 칼 자꾸 들고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 그리고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 시점에 우리가 권력을 쥐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드려봤고요. 자, 이재명 대표가 2심 무죄 되고 나니까 한겨레 신문이 당내 경선 의미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딱 그냥 기사에 썼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의미 있게 만드는 것도 지도부의 능력이죠. 네. 의미가 없으면은 그게 당에 도움이 되나요? 추대? 그러니까 추대를 하면은 그 당에 도움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어쨌든 약간 열띤 경선이 만들어질 텐데 우리는 뭐 그런 이른바 컨벤션 효과 이런 거는 그러니까요.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억지로라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이다. 내가 보기에는 뭐 추대를 뭐 할 수도 있죠. 뭐 추대를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 무죄 받으면은 나에게 뭐 달았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알고 있었던 뭐 다 알고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제 저번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뭐 조국 혁신당에서는 뭐 원탁 회의 해가지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오픈 들어와서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뭐 그거를 다 받을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재명 추대 방식의 이재명을 위한 뭐 아니면은 뭐 소수의 잔치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 내란 종식을 하고 새로운 시대를 나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대표 선수로서의 뭐 이재명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지는 지도부의 몫인 것 같아요. 예, 그거를 근데 지금 저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중에도 이재명 대표 그런 걸 만들어내기 위한 이렇게 되면 제가 뭐 이재명 대표 친명도 아니고 솔직히 현실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실론을 뭐 지금 그 본인들은 아직 뭐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나올 걸 예상되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 김동연 지사, 김부겸 총리, 김경수 전 지사, 그다음에 김영록 전남도지사, 뭐 전재수 의원도 뭐 스스로 얘기한 적이 있고요. 예. 김두관 전 의원도 출마 의사가 있지 않냐 이렇게 됐고 이광재도 그런 의사가 뭐 있는 거 아니냐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한 8명 정도가 있죠. 그 중에서 한 절반은 안 나오실 것 같은데요, 제 느낌에. 절반?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의미한 성적을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낮아도 사실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에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되면 컷오프가 있으니까 컷오프에서 뭐 4명, 5명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하게 되면 컷오프로 나가는 사람들은 약간 난망하지. 그러니까 난망한 게 아니라 쪽팔리지. 컷오프 되면 쪽팔리지. 그렇죠. 예, 급이 아니라는 거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당내 경선 2번 예. 전국대회에서 뭐 당대표 선거, 대통령 선거
해봤는데 컷오프는 진짜 컷오프가 제일 걱정이었더라 그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세력이 없으니까 예. 컷오프 되는 거 아니야? 제일 걱정인데 두 번 다 뭐 너끈하게 통과를 했습니다만 뭐 깨같이 또 자기 자랑하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다. 솔직히 국힘이 솔직히 더 기대돼요. 그래서? 국힘은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 다이내믹하고 얼마나 그게 홍준표 나와서 또 한동훈 물어뜯고 막 이런 거 상상만 해도 물론 약간 노이즈가 많이 끼긴 하지만은 훨씬 재밌을 거. 거기는 그리고 자기 싸우고 있을 때 앞에서 명태훈이 오징어 팔아요. 그러면서 지나갈 거잖아. 그러니까요. 웃길 것 같아. 거기 그리고 지자체장들도 거의 다 나온대요. 이철우 경북지사, 진짜? 유정복 인천시장 등등등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대선 지금. 대단하겠다 거기도. 거기는 하여간 흥미롭게 지금 지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민주당이요. 이제 이 기사가 올랐는지 아니면 뭐 진짜로 할 생각인지 한덕수, 최상목 쌍탄핵 이렇게 뭐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이제 어쨌든 전국 주도권을 좀 쥐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계속 강경 투쟁으로 가잖아요.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약간 뭐 누그러뜨릴 것 같은지 전망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좀 탄핵 좀 그만해라 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탄핵을 할 만한 사유도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발의를 30번째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제 통과된 건 13개고 많이 했어요. 왜냐면 역대 정권들 다 합쳐가지고 이제 비슷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했다. 뭐, 거부권 40번 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서로 그거 얘기하고 오면은 이제 정치가 맨날 이 모양인 거고, 이제 탄핵을 하려면은 둘 중에 하나가 조건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진짜 탄핵이 인용될 만한 사건에 좀 탄핵을 해라. 제발. 구전 전패다, 지금. 아무리 뭐 이게 필요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조롱거리잖아요, 사실은. 뭐가 됐든 너무 남발한다. 탄핵이 정말 인용될 만한 거. 두 번째, 이 탄핵을 해가지고 정말로 실익이 있을 때 인용이 되지 않더라도. 자, 그러면 한덕수, 뭐 최상목 지금 탄핵하면은 첫 번째, 그러면은 탄핵 인용되나요? 지금 헌재가 지금 저거이 탄핵할 만한 파면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한지 잉크도 안 발랐고,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위헌도 아니라고 이제 김복형이 얘기했잖아요. 재판관이. 그러면 그 상당한 기간은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뭐 인용될 여지라도 있지. 잉크도 안 발랐는데 지금 또 탄핵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제발 하려면 인용되게 해라. 좀 요건에 갇혀가지고. 두 번째, 한덕수 지금 마은혁을 임명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한덕수 최상목 탄핵하면은 이주호가 임명합니까? 그러면 마은혁? 그 다음에 그러면 조태열이 임명합니까?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하나요? 그분은 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될 거잖아요, 솔직히. 저도 마은혁 왜 임명 안 하냐고 맨날 욕하고 그러지만은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에 맞지 않고 또 민주당이 좀 조급했던 게 이재명 대표는 2심 선고를 앞두고 그 조급함이 좀 묻어나는 게 보였는데 2심도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는 좀 탄핵은 내려놓자. 오늘 이재명 대표 이 지난 26일 이제 2심 무죄가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흐름들이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특히나 정치 검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좀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민주당의 이제 당내 경선, 그리고 민주당이 강경투쟁의 모드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가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큰 다행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는 축하할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탄핵이 마무리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조기 대선에서의 최종적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당 내부적으로 더 통합하고 단결하고 또 외연을 확대해서 민주세력 전체가 이번 내란을 극복하고 최종적인 민주주의의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민주당이 보다 슬기롭고 전략적이고 지혜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